13장 체포. 화내지 마십시오. 나으리. 임무에 따라 저는 지금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좋네. 난 준비됐어.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먼저 자초지종을 해명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네. 끄냐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끄냐진의 희극 문체를 흉내내 부시킨 자신이 쓴 글이라고 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체포. 아침까지만 해도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근심하게 만들던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함께 하게 되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헛된 꿈만 같았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생각에 잠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가 길을 바라보았다가 하는 모습이 아직도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 있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2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역시 뿌가초포의 수중에 들어간 가까운 요새에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을 교체했다. 말을 재빨리 바꾸어 메어주는 속도나 뿌가초포가 사령관으로 임명한 수염이 덥수룩한 까자크가 서두르며 우리 일을 친절히 돌봐주는 것으로 보아 우리를 태워다준 마부가 떠들어댄 덕분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귀족 출신의 최측근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계속 길을 갔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작은 도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수염이 덥수룩한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이 작은 도시에는 참칭자에게 합류하기 위해 이동 중인 강력한 부대가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초병들이 우리를 정지시켰다. 누가 타고 있나? 라는 질문에 마부는 큰 소리로 폐하의 친구분과 그 아내시오 라고 대답했다. 갑자기 한 무리의 경비병들이 무서운 욕설을 퍼부으며 애워쌌다. 밖으로 나와 악마의 친구놈아 하고 콧숨이 짙은 기병 상사가 내게 말했다. 이제 너와 내 마누라에게 한바탕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나는 마차에서 내려 그들의 상관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내가 장교임을 보자 병사들은 욕하기를 멈추었다. 기병 상사가 나를 소령에게 데려갔다. 사벨리치는 혼자서 웅울웅울하면서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도련님의 폐하의 친구라고요? 불꽃을 피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격이군요. 아이고 하나님, 대체 어찌 될까요? 마차가 우리들을 천천히 따라왔다. 5분 뒤 우리는 환하게 밝힌 작은 집에 도착했다. 기병 상사는 내게 감시를 붙여놓고 보고하러 갔다. 금방 다시 되돌아와서 말하길 그의 상관께서는 나를 만날 시간이 없으며 나를 감옥으로 호송하도록 명령했고 다만 부인은 자기에게 모셔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자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장교님. 기병 상사가 대답했다. 다만 상관께서 장교님은 감옥으로 호송하라고 명령하셨고 부인은 상관께 모셔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장교님. 나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보초병들은 나를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는 곧장 방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곳에는 기병 장교 6명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한 소령이 패를 던졌다. 그를 쳐다보고 그자가 심비르스크의 술집에서 벌인 내기당구에서 나를 이긴 이반 이바노비치 주린임을 알아본 나는 얼마나 놀랐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외쳤다. 이반 이바니치 당신이요? 야 뼈들어 안드레이치 이게 웬일이요? 어디서 오는 길인가? 정말 잘됐군 형제. 같이 한판 하지 않겠나? 고맙네. 그보다는 나를 숙소로 데려가도록 지시해주게. 무슨 숙소 말인가? 나랑 같이 지내도록 하지. 그럴 수 없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럼 친구도 이리 데리고 오게. 친구와 함께 있는 게 아닐세. 나는 부인이 있어. 부인과 함께라고? 자네 어디서 여자를 낚아챘나? 하하, 참 이 친구. 이 말을 하면서 그가 아주 야릇하게 휘파람을 불었으므로 모두들 끌끌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럼 주린이 말을 계속했다. 그렇게 하지. 자네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어야지 유감인걸. 자네처럼 옛날처럼 한잔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이봐, 너 말이야. 뿌가초포의 정부인지 뭔지 하는 여자는 왜 안 데려오는 거야? 그 여자가 고집을 피워 그 여자에게 겁내지 말라고 잘 말해줘. 우리 나으리는 훌륭하신 분이라 절대 이상한 짓은 안 한다고 말이야. 잘 구슬러서 목을 잡아 끌고 오라고.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주린에게 말했다. 뿌가초포의 정부라니? 그녀는 고 미로노프 대위의 딸이라네. 내가 포로가 된 그녀를 구출해서 지금 시골의 아버지 댁으로 데려가는 길이네. 그곳에 여자를 두려고. 그런가?
그럼 지금 들어온 보고가 자네에 대한 것이란 말인가? 용서하게. 그게 무슨 소리지? 나중에 다 이야기해 주지. 지금은 아무쪼록 자네 경기병들에게 크게 놀란 그 불쌍한 아가씨를 안심시켜 주게. 주리는 즉시 일을 처리했다. 그는 직접 거리로 나와 본의 아닌 오해로 빚어진 일에 대해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사과했고 기병 상사에게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숙소를 그녀에게 내주도록 일렀다. 나는 그의 숙소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둘이 남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겪은 모험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주리는 큰 관심을 보이며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다 좋아 형제. 한 가지만 빼고 말이야. 자네는 대체 무슨 귀신이 씌어서 결혼을 하려는 거지? 나는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자네를 속이고 싶지 않네. 나를 믿어. 결혼은 어리석은 짓이야. 무엇 때문에 마누라한테 들볶이고 아이들 돌보느라 시달리려고 떠나? 에이 그만둬. 내 말대로 하게. 대위의 딸로부터 벗어나게. 심비르스크로 가는 길에 내가 다 소탕했으니 위험하지 않아. 내일 당장 그녀를 혼자 자네 부모가 계신 곳으로 보내게. 자네는 나의 부대에 남도록 하고 자네가 오랜 무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 다시 한번 폭도들이 소나기에 빠진다면 용케 또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는 않을 걸세. 그렇게 하면 사랑에 혹한 어리석은 마음도 저절로 사라져버릴 것이고 모두 다 잘 될 거야. 비록 내가 그에게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명예로운 의무가 나로 하여금 여왕 폐하의 군대에 남을 것을 요구한다고 느끼던 차였다. 나는 주린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시골로 보내고 나는 그의 부대에 남기로 했다. 내가 옷 갈아입는 것을 도우러 사벨리치가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바로 다음 날 마리아 이바노브나와 함께 길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그는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련님? 제가 어떻게 도련님을 버리고 갑니까? 그러면 누가 도련님을 보살펴 주지요? 부모님께서는 뭐라 하시겠느냐고요? 사벨리치의 고집을 알길래 나는 다정하고 진실하게 그를 슬폭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리프 사벨리치, 자네는 내 친구가 아닌가? 내가 그에게 말했다. 거절하지 말고 나의 은인이 되어주게. 나는 여기서 시중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일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자네 없이 혼자서 길을 떠나야 한다면 나는 아주 불안할 거야. 그녀를 돌봐주는 것이 바로 나를 돌봐주는 거야. 왜냐하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그녀와 결혼하기로 굳게 결심했으니까. 여기서 사벨리치는 굉장히 놀란 듯이 박수를 마주쳤다. 결혼한다고요? 그가 되풀이했다. 아직 어린데 결혼을 하고 싶다니.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하실까요? 또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의하실 거야. 분명히 동의하실 거야. 내가 대답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말이야. 나는 자네한테도 희망을 걸고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네를 신뢰하시니까 자네가 우리를 위해 나서주는 거야. 그렇지? 노인은 감동받았다. 아, 나의 뼈들을 안드레이치 도리님. 그가 대답했다. 장가가는 것이 좀 이르긴 하지만 마리아 이바노브나 아가씨가 저토록 참한 분이니만큼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도 죄악이라 할 수 있지요. 뜻대로 하세요. 천사 같은 저부를 모셔다 드리고 충성된 종으로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요. 저런 약혼녀에게는 지창금도 필요 없다고요. 나는 사벨리치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주린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흥분되어 열기가 오르나는 끝도 없이 떠들어졌다. 주린은 처음에는 기꺼이 응대해 주었지만 점점 대꾸가 드물어지면서 엉뚱한 답을 하다가 결국에는 대답 대신에 코를 골고 쌕쌕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입을 다물고 곧 그를 뒤따라 잠들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갔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제안을 알렸다. 그녀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곧바로 동의했다. 주린의 부대는 바로 그날 도시에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사벨리치에게 맡기고 부모님께 전할 편지를 쥐어주고는 그 자리에서 그녀와 작별을 나누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안녕히 가세요, 뼈들 안드레이치.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오직 당신만이 제 가슴에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사로잡은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떠나갔다. 나는 비통한 기분에 잠겨서 말없이 주린에게 돌아왔다. 주린은 나를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했고 나도 기분을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떠들썩하고 거칠게 하루를 보냈고 저녁에 원정에 나섰다. 그때가 2월 말이었다. 군사행동을 어렵게 하던 겨울이 지나갔고 우리의 장군들은 공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가초프가 여전히 오렌부르크 근교에서 머무는 동안 정부군은 그의 부대 근처에서 합류했고 폭도의 근거지를 향해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었다. 반란에 참여했던 마을들이 정부군을 보자 다시 복종을 맹세해왔다. 폭도들의 무리는 우리를 피해 여기저기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곧 모든 사태가 순조롭게 종결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얼마 안 돼 골리친 공작이 따찌 시체바 요새 근처에서 부가초프군을 크게 무찔러 그의 세력을 분산시켰고 이게 이제 실제로 1774년 3월 20일 벌어진 전투랍니다. 오렌부르크의 공세를 풀었다. 폭도들에게 최후의 결정적인 일격을 가한 것으로 보였다. 그때 주리는 우리와 마주치기도 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바시키르인 폭도들의 무리에 맞서 싸우도록 파견되어 있었다. 그새 찾아온 봄이 우리를 작은 따따르 마을에 가두어 놓았다. 작은 강들이 넘쳐 흘렀고 길거리는 통행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할 일 없이 빈둥대는 가운데 폭도들 및 야만인들과의 지루하고 시시한 이 싸움이 곧 끝날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그러나 부가초프는 격파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베리아의 공장지대에 나타나 그곳에서 새로운 무리를 규합해서 또다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가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소문들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시베리아의 요새들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곧 까잔이 점령당했고 1774년 7월 12일 부가초프는 까잔을 점령한 실제 사건이라네요. 참칭자가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폭도들을 얕잡아보며 그들이 무기력하기를 무사안일하게 꿈꾸던 정부군의 지휘부를 바짝 긴장시켰다. 주리는 볼가강을 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부분에 이어지는 글로 부시킨 자필 원고에는 빼버린 장이 있는데 195면 부록으로 따로 수록이 나중에 나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주리는 볼가강을 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진격과 내란의 종결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재앙이 극도에 달했다는 것을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폭도들이 파괴한 마을들을 통과했는데 가난한 주민들이 겨우 건져내어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부득이하게 징발할 수밖에 없었다. 도처에서 질서와 행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주들은 숲에 숨어 있었다. 반란군 무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악행을 일삼았다. 개별 부대의 대장들이 독단적으로 형벌을 가하는가 하면 사면하기도 했다. 불길이 흉포하게 휩쓸고 간 광대한 지역 전체의 상황이 끔찍했다. 신이여, 이 무의미하고 무자비한 러시아의 폭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반 이바노비치 미엘손 는 774년 8월 25일 전투에서 부가초프의 결정적인 패배를 안긴 러시아 육군 중령이라네요. 1807년 러시아 특기 전쟁에 경기병 대장군으로 참전하기도 한 유명한 군인인가 봐요. 이반 이바노비치 미엘손에게 쫓기면서 부가초프가 패주하고 있었다. 곧 우리는 그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마침내 주리는 참칭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군사행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쟁이 끝났다. 드디어 부모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님을 포옹하고 여태까지 아무런 소식도 받아보지 못한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환희 속에 되살아나게 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벌쩍벌쩍 뛰었다. 주리는 우스대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니, 순탄치 않을걸? 결혼이라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걸다니. 그러는 와중에도 이상한 느낌이 나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토록 수많은 죄 없는 희생자들에게 피를 뿌리게 한 악한과 그를 기다리는 처형에 대해 생각하노라면 문득문득 소름이 끼쳤다. 예멜야, 레멜야, 나는 안타까웠다. 당신은 왜 총금에 자기 몸을 던져 꽂지 않았느냐? 왜 산탄을 몸으로 받아내지 않았느냐?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당신은 찾아낼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겠는가? 부가초프에 대한 생각들은 그의 인생의 무시무시한 시기 가운데 한때 내게 베푼 관대함에 대한 기억과 역겨운 시바버린의 수중에서 약혼녀를 구해낸 기억 등과 마음속에서 때려야 뗄 수 없이 결부되었다. 주린이 내게 휴가를 주었다. 며칠 후면 나는 다시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마리아 이바노보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돌연 예기치 못한 위험이 나를 강타했다. 출발하기로 예정된 날, 길 떠날 채비를 막 마치고 막 나서려는 바로 그 순간에 주린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굉장히 근심 어린 얼굴로 내가 묵는 농가로 들어왔다. 무언가가 가슴을 쿡 찔렀다. 나는 뭔지도 모르면서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내 당번병을 내보내더니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지? 나는 불안해하며 물었다. 작은 골칫거리야. 내게 종이를 내밀며 그가 말했다. 나도 방금 받은 글쎄 읽어봐. 나는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별 부대장들 전체에게 보낸 비밀 지령으로 어디에서건 나를 발견하는 대로 체포하고 감시병을 붙여 부가촉법 건과 관련해 가잔에 설치된 조사위원회로 즉시 이송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어쩔 수 없어. 주린이 말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나의 의무야. 아마도 자네가 부가촉법과 친밀하게 여행했다는 소문이 어찌어찌해서 정부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야. 이 일이 어떤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또 위원회 조사를 통해 자네가 무죄임이 입증되길 바라네. 낙심하지 말고 출발하게. 나는 양심에 끄리끼는 것이 없었다. 재판은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달콤한 재회의 순간을 어쩌면 몇 달이나 늦춰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했다. 마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주리는 나와 친구로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사람들이 나를 마차에 앉혔다. 군도를 빼어든 기병 2명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큰 길을 따라 달렸다. 1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재판. 세상의 소문은 바다의 파도. 속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지막 14장 재판. 나는 죄목이 될 만한 것이 오렌부르크에서 제멋대로 이탈한 것 하나뿐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간단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기병 출격은 단 한 번도 금지된 적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전폭적으로 장려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었지만 불복종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었다. 그러나 부가촉법과의 친근한 관계는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 증명될 수 있었고 최소한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길을 가는 내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신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고 어찌 답변할지 이리저리 궁리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오직 진실만을 진술하기로 결심했다. 이 변호 방법이야말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불에 타고 황폐해진 가잔에 도착했다. 거리거리마다 집들이 있던 자리에 숯더미가 누워있었고 지붕도 창문도 없는 거을린 벽들이 삐죽 솟아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가촉법가 남긴 흔적이었다. 불타버린 도시 한가운데 온전히 남아있는 요새로 나를 데려갔다. 기병들이 나를 당직 장교에게 인계했다. 그는 대장장이를 소리쳐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내 발에 족쇄를 채우고 빈틈없이 단단히 때웠다. 그 다음에 감옥으로 데려갔고 비좁고 어두운 개우리 같은 곳에 혼자 남겨두었다. 사방이 맨벽이었고 쇠 창살이 박힌 아주 작은 창문 하나만 있는 곳이었다. 이런 시작은 전혀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활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뢰 찾는 위안에 의지했다. 그리고 순수하지만 갈기갈기 찍힌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문의 달콤함을 처음에는 한 입 베어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날 감옥의 간수가 깨우더니 위원회에서 나를 소환했다고 알려주었다. 병사 2명이 나를 호송하여 사령관 집으로 이어진 마당을 통과한 다음 현관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나를 혼자 안쪽으로 들여보냈다. 나는 꽤 넓은 홀로 들어갔다. 서류들로 뒤덮인 테이블 뒤에 2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중년의 장군으로 엄격하고 냉정한 인상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젊은 근위 대위로 28살가량의 나이에 유쾌해 보이는 외모를 가졌고 기민하고 능숙하게 사람을 다루는 자였다. 창문 옆에 따로 놓인 책상에는 귀 뒤에 펜을 꽂은 서기가 앉아 있었는데 종이 앞에 몸을 숙인 것이 나의 진술을 받아 적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이름과 신분을 물었다. 장군은 내가 안드레이 베드로비치 그리뇨프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나의 대답에 냉혹하게 대꾸했다. 유감이군.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이런 수치스러운 아들을 두었다니. 나는 내게 부과된 혐의가 어떤 것이건 간에 진실을 솔직하게 해명함으로써 그 혐의를 깨끗이 벗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차분하게 답했다. 그는 나의 자신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봐 청년, 썩 대단하시군.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내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놈들도 많이 봤지.
그러자 젊은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언제 뿌가초프 휘하에 들어갔으며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그를 위해 일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나는 장교이자 귀족으로서 뿌가초프 휘하로 들어가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자로부터 그 어떤 임무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붕괴하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신문관이 반박했다. 귀족이며 장교인 자네 혼자 참칭자로부터 사면받았는가? 다른 동료는 모두 잔혹하게 살해당했는데 말일세. 어찌해서 이 장교이자 귀족이라는 자가 폭도들과 더불어 사이좋게 잔치에 참석하고 악당들의 우두머리로부터 덜 외투와 말, 은화까지 선물을 받은 거지? 그런 괴상한 우정이란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말이야. 변절이나 아니면 최소한 역겹고 범죄나 마찬가지인 소심함이 아니라면? 나는 근위 장교의 말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고 열의를 가지고 나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폭술이 휘몰아칠 때 어떻게 뿌가초프와의 만남이 벌판에서 이루어졌는지, 벨로고르스크 요새가 함락될 때 그가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사면해 주었는지 죄다 이야기했다. 나는 참칭자로부터 덜 외투와 말을 받는데 정말로 끓이길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악당에 맞서서 벨로고르스크 요새를 최후의 힘을 다해서 방어했음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혹한 오렌부르크 봉쇄 당시 내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복무했는지 증언해줄 장군의 이름도 됐다. 엄격한 노인이 펼쳐진 채로 있던 편지를 책상에서 집어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허용되지 않는 근무와 충성서약에 어긋나는 행위로 작금의 반란 사태와 관련되었으며 괴수와 친부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그리노프 소위보와 관련하여 각하께서 문의한 바에 관해 답신을 보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노프 소위보는 지난 1773년 10월 초부터 금년 2월 24일까지 오렌부르크에서 복무한 자로 금년 2월 24일에 이 도시를 떠났고 이후로 저희 부대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적에 투항한 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뿌가초프의 응거지에 체류했고 자신의 근무지인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뿌가초프와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의 근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는 읽기를 멈추었고 냉정하게 물었다. 이제는 뭐라고 자신을 변호할 텐가? 나는 시작할 때와 다름없는 태도로 이야기를 계속하여 나와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관계를 다른 모든 것과 똑같이 진실되게 해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떨칠 수 없는 혐오감이 밀려들었다. 만일 내가 그녀의 이름을 꺼내면 위원회가 그녀를 불러서 답변을 들으려 할 거란 생각이 떠올랐다. 악당들이 벌이는 역겨운 밀고와 중상 속에 그녀의 이름이 얽혀들게 되고 그런 자들과 대질신문을 하기 위해 그녀를 부를 거라는 끔찍한 생각이 너무나 큰 충격을 줘서 말문이 막혔고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나의 답변을 다소 호의적으로 듣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던 신문관들은 내가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자 다시 내게 불리한 편견을 갖기 시작했다. 근위 장교는 주요 밀고자와 나를 대질신문할 것을 요구했다. 장군은 어제의 악당을 부르라고 명령했다. 나는 나를 고발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재빨리 문을 돌아왔다. 몇 분 뒤 쇠사슬이 쩔렁거리는 소리가 울리더니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시바버린이었다. 나는 그가 변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마르고 창백했다. 얼마 전까지도 지륵같이 검던 머리칼이 완전히 백발이 되어버렸다. 긴 수염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약하지만 대담한 목소리로 고발을 되풀이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뿌가초프가 나를 첩자로 오렌부르크에 파견했다는 것이다. 매일같이 도시 밖으로 출격한 것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적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참칭자에게 노골적으로 투항해서 그와 함께 마차를 타고 요새에서 요새로 돌아다니면서 동료 변절자들을 온갖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참칭자가 내려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진술을 다 들었고 한 가지 점에서 만족을 느꼈는데 바로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이름이 이 비열한 악당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점이었다. 아마도 경멸 속에서 자신을 거절한 그녀에 대한 생각이 자존심을 아프게 했었을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한 바로 그 감정의 불꽃이 그의 가슴 속에도 숨어 있어서였을까? 어쨌든 간에 벨로고르스크 사령관의 딸의 이름은 위원회 석상에서 입에 오르지 않았다. 나는 결심을 한층 더 굳건히 하고 시바버린의 증언을 무엇으로 논박하겠느냐는 신문관의 질문에 대해 내가 한 첫 번째 해명을 견지하겠다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장군이 우리를 데려가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바버린을 바라보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를 담은 비웃음을 지어 보이더니 족쇄를 치게 들고 나를 앞질러서 걸음을 빨리 했다. 병사들이 나를 다시 감옥으로 데려갔고 그 후로는 신문에 부르지 않았다. 내가 독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나머지 사랑들에 대해서 나 자신의 목격자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에 관해 너무나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내 머릿속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여겨진다. 부모님은 옛사람들 특유의 진정한 친절로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맞아들였다. 그들은 가난한 고아를 돌봐주고 아늑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곧 그들은 진정으로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는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도 나의 사랑을 더는 허황된 변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어머니로서는 페트루샤가 이 사랑스러운 대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다. 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가족 전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나와 부가초프의 기이한 관계에 대해 부모님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탈한 심정으로 자주 웃음을 터뜨리까지 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재위를 전복하고 귀족 계급을 절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혐오스러운 반란에 내가 연루될 수 있다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사벨리치를 엄중하게 신문했다. 그는 도련님이 예멜카 부카초프를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었고 악당이 도련님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변절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맹세했다. 노인들은 안심했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몹시 불안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가 천성적으로 대단히 겸손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인 탓이었다. 몇 주가 흘러갔다. 아버지는 빼째르부르크에 있는 친척인 비 공작으로부터 급작스러운 편지를 받았다. 공작의 편지는 나에 관한 것이었다. 을에 있기 마련인 서론에 이어진 내용은 폭도들의 업무에 내가 가담했다는 혐의는 불행하게도 그 근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나를 처형하는 것이 100번 마땅하지만 여제 폐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세운 공훈에 대한 경의와 고령의 나이를 고려해서 아들의 형을 줄여주기로 하셨으며 이에 수치스러운 처형을 면하게 하시고 그 대신 시베리아의 외딴 곳으로 유영을 보내 정신토록 살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었다. 이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에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 그는 평소에 결연함을 잃어버렸고 서디슨 탄식 속에 그의 슬픔, 관로 속에 보통은 무언의 슬픔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의 슬픔이 흘러나왔다. 어쩌면 이럴 수가. 그는 자제력을 잃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내 아들이 부가초프의 영모에 가담하다니 이런 변이 있나. 내가 살아서 이런 일을 다 겪다니. 여왕 폐하께서 그놈의 사형을 면하게 해주셨다고? 그것이 내 마음이 좀 편해져? 처형이 두려운 게 아니야. 고조부님께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성하다고 판단한 것을 고수하시다가 사형대에서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볼린스키, 이 볼린스키는 안나 이오안노브나 여제 시대의 궁정 대신으로 친구인 후르쇼프와 함께 여제의 총신인 비론 정권의 전복을 기도한 죄로 1740년에 처형당한 사람이네요. 아버지는 볼린스키, 후르쇼프와 고생을 함께 하셨지. 그런데 귀족이 자신의 서약을 저버리고 강도들과 살인자들과 탈주한 농노들과 행동을 같이 하다니 우리 집안의 수치이고 치욕이야. 아버지의 절망에 놀란 어머니는 그 앞에서 감히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소문이라 믿을 수 없으며 세상 인심은 요동치는 것임을 말하며 원기를 돌려드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버지는 위안을 얻지 못했다. 그 누구보다도 더욱 괴로운 것은 마리아 이바노브나였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던 그녀는 내가 그러지 않은 이유를 짐작했고 내가 당한 불행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과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를 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끊임없이 궁리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공중 영감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상념은 저먼 어딘가를 떠돌고 있어서 여느 때와는 달리 공중 영감을 잃는 일이 그다지 별다른 작용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옛 행진곡을 휘파람으로 부렀다. 어머니는 말없이 양모실로 조끼를 뜨고 있었는데 이따금 눈물이 한 방울씩 뜨개질감 위로 떨어졌다. 역시 일감을 가지고 옆에 앉아있던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입을 열고는 빼째르부르크에 꼭 가봐야만 하겠다며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했다.
어머니가 매우 상심했다. 너가 빼째를 부르기에 무다로 간단 말이냐? 그녀가 말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 이젠 너마저도 우리를 버리고 싶은 게냐? 마리아 이바노브는 자기 미래의 온 운명이 이 여행에 달렸으며 충직함으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의 딸로서 세력가들의 도움과 후원을 모색하기 위해 가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의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다. 범죄의 누명을 쓴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단어가 그로서는 고통스러웠고 신랄한 비난처럼 여겨진 것이다. 가거라 얘야.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너의 행복에 방해가 될 생각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변절자로 낙인 찍히지 않은 좋은 신랑감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와 단둘이 남은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자기 계획의 일부를 어머니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껴안고 계획한 일들이 모쪼록 좋은 결과를 내기를 신께 기도했다. 부모님은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며칠 후 그녀는 충실한 하녀 팔라샤와 역시 충직한 하인 사벨리치와 함께 길을 나섰다. 나와 강제로 헤어지게 된 사벨리치는 내 약혼녀로 인정받은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섬기고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무사히 소피아에 도착했다. 이 소피아는 현재 부시킨시라고 불리는 짜르스코 예셀로 근처에 있는 역참이라고 하네요. 소피아에 도착했다. 그리고 당시의 궁정이 짜르스코 예셀로로 옮겨와 있다는 사실을 역참에서 알게 되자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칸막이 너머에 있는 구석진 방이 그녀에게 배정되었다. 역참직의 아내는 즉시 그녀와 말문을 트더니 자신의 궁중에서 날로 떼는 사람의 조카라고 밝히고 궁중생활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죄다 미주알 고주알 알려주었다. 여제 폐하께서 보통 몇 시에 기상하시고 커피를 마시는지, 언제 산책을 하시고 그때 어떤 고관 대작들이 수행하는지, 폐하께서 어제 식사를 하시며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녁에는 누구를 영접하셨는지 등을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안나 블라시예브나의 이야기는 역사 기록의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후손들에게 귀중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주의 깊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정원으로 갔다. 안나 블라시예브나는 오솔길 하나하나와 작은 다리 하나에 깃든 역사와 사연을 들려주었고 실컷 걸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우 만족하여 역참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잠에서 깨자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정원으로 나갔다. 멋진 아침이었다. 가을의 서늘한 대기 속에서 이미 노랗게 물든 보리수돌의 꼭대기 위로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었다. 넓은 호수가 미동 없이 고요히 빛났다. 잠에서 깬 백조들이 호반을 가린 관목 사이에서 품위 있게 헤엄쳐 나왔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아름다운 풀밭 근처로 갔다. 그곳에는 뼈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류만체프 백작이, 이 사람은 터키군을 격파한 러시아 장군이네요. 류만체프 백작이 최근에 거둔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전성기념비가 있었다. 갑자기 영국종 하얀 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더니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깜짝 놀라 제자리에 서버렸다. 바로 그때 활기찬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워 마요. 그 개는 물지 않으니까.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기념비 맞은편 벤치에 앉은 한 부인을 보았다. 그리고 그 벤치로 가서 끝에 걸터 앉았다. 부인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도 몇 번 곁눈질한 끝에 그 부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부인은 하얀 모닝 드레스에 나이트 캡을 쓰고 소음이 든 덧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나이는 40살 정도로 보였다. 살집이 좋고 홍조를 띤 그녀의 얼굴은 위엄과 내면의 평온을 드러냈는데 푸른 눈동자와 옅은 미소가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풍겼다. 부인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당신은 분명 여기 사람이 아닌 듯 합니다만, 그녀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바로 어제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가족과 함께 왔나요? 아닙니다. 저는 혼자 왔어요. 혼자서. 하지만 당신은 아직 어려 보이는데 저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십니다. 당신은 물론 어떤 용건이 있어서 이곳에 왔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제 폐하께 청혼을 올리려고 왔어요. 당신은 고아인이 아마도 어떤 불공정한 처사나 모욕당한 일에 대해 호소하러 왔겠군요. 아니에요. 저는 재판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비를 호소하려고 왔습니다. 실례지만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는 미로노프 대위의 딸입니다. 미노로프 대위라고?
오렌부르크 요새 가운데 한 곳의 사령관이었던 바로 그 사람 말인가요? 맞아요. 부인은 감동받은 것 같았다. 양해하세요. 그녀는 한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가 당신 일에 함부로 간섭하는 거라면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자주 궁정에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청혼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세요. 어쩌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 모르는 부인의 풍모가 모든 면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끌고 신뢰를 심어주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내 미지의 후원자에게 주었고 부인은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는 호의를 가지고 주의 깊게 청혼서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표정이 변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동작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던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불과 1분 전만 해도 그토록 유쾌하고 평온하던 부인의 얼굴이 엄격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당신은 그리뇨프의 사면을 청하는 것입니까? 차가운 표정으로 부인이 말했다. 여제께서는 그자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참칭자의 편에 선 것은 무지나 맹신 때문이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악질적인 불안당이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소리쳤다. 어째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몹시 흥분한 부인이 반박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는 오직 저를 위해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다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가 재판정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로지 저를 사건에 끌어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우리 독자들이 이미 잘 아는 사실들을 열심히 이야기했다. 부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당신은 어디에 묵고 있나요? 나중에 그녀가 물었다. 안나 블라시예브나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대답을 듣자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아, 알아요. 그럼 잘 가요.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요. 당신 편지에 대한 응답을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일어섰고 차양으로 덮인 오솔길로 들어섰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희망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안나 블라시예브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여주인은 가을 아침 일찍 산책을 다녀왔다고 그녀를 나무랐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젊은 여성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여주인은 사모바르를 가져왔고 차를 들면서 궁정에 대한 끝없는 이야기를 다시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바로 그때 궁정의 대형 마차가 현관 앞에 와서 멈추었고 궁정의 시종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제 폐하께서 미노로프의 딸을 궁전으로 초대하셨음을 알렸다. 안나 블라시예브나는 깜짝 놀라 정신없이 허둥대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하느님, 그녀가 외쳤다. 여왕 폐하께서 당신을 궁으로 부르셨대요. 그분께서 당신에 대해 어찌하셨을까? 그런데 당신은 여왕님 앞에 어떻게 나서려고 그래요? 궁중에서 걷는 법도도 모를 텐데 내가 당신이랑 같이 갈까요? 그러면 무엇이든 미리 조심하도록 살짝 일러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여행복 차림으로 어찌 궁전에 가겠다는 거예요? 산파 할멈에게 사람을 보내서 노란 치마라도 빌려올까요? 궁전의 시종이 말하길 여제 폐하께서는 마리아 이바노브나 혼자서 입은 그대로의 차림으로 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다. 준비하고 말고 할 것이 없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안나 블라시예브나의 조언과 축복을 받으며 마차에 올라탔고 궁전으로 향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예감했다. 심장이 요동치는가 하면 잦아들었다. 몇 분 뒤 마차가 궁전 앞에 멎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들들 떨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문이 그녀 앞에서 활짝 열렸다. 그녀는 길게 줄지어선 텅 빈 호화로운 방들을 지나갔다. 시종이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마침내 닫힌 문 앞에 이르자 시종은 이제 그녀가 왔다고 보고를 올리겠다고 말하고는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가버렸다. 여제 폐하를 직접 대면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너무 겁이 나서 두 발로 간신히 서 있을 지경이었다. 1분 뒤 문이 열렸고 그녀는 여제의 단장실로 들어갔다. 여제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몇 명의 시녀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다가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공손히 길을 비켜주었다. 여제께서 상냥한 태도로 그녀를 향했다. 그리고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여제의 얼굴에서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녀가 그토록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해명한 바로 그 부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아, 그게 여제네. 여제께서 그녀를 가까이 부르고 웃음 지으며 말했다. 당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청혼을 들어주게 되어서 기쁩니다. 당신의 일은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 약혼자의 무죄를 믿습니다. 여기 편지가 있으니 미래의 시아버지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해요.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여자의 발 앞에 몸을 던졌다.
여자는 그녀를 일으키고 입을 맞추었다. 여자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이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나는 미노로프 대위의 딸에게 빚을 지고 있답니다.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요. 당신의 생활을 돌보는 책임을 내가 맡도록 하겠어요. 가엾은 고아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뒤 여자는 그녀를 물러가게 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같은 마차를 타고 궁전을 떠났다. 그녀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안나 블라시예브나는 속사포처럼 질문을 퍼부어댔지만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대답을 대충 얼버무릴 뿐이었다. 안나 블라시예브나는 그녀의 건망증이 불만스러웠지만 어루숙한 시골 뜨기의 소심함 탓으로 돌리고 너그러 용서해 주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빼째르부르크를 한번 구경해 보겠다는 호기심도 보이지 않은 채 바로 그달로 시골을 향해 떠나버렸다. 그 다음 이제 많이 좀 띄워가지고 글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서 뾰트르 안드레예비치 그리뇨프의 수기는 끝을 맺는다.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1774년 말에 칙령으로 구금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고 부가초프가 처형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부가초프는 군중 사이에서 그를 알아보고는 몇 분 후면 죽어 피투성이가 되어 군중에게 전시될 그 머리를 그에게 끄덕여 보였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뾰트르 안드레예비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와 결혼했다. 이들의 후손은 심비르스크 현에서 잘 살고 있다. 이 땡땡땡 해놨습니다. 땡땡땡에서 30베르스타 떨어진 곳에 10명의 지주들에게 속한 마을이 있다. 그곳 귀족 나리들이 사용하는 곁체 중 한 곳에 옛가 제리카 2세의 친필 편지가 유리 액자에 넣어져 전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다. 그죠? 이 편지는 뾰트르 안드레예비치의 부친에게 보낸 것으로 그의 아들이 무죄임을 알리고 미노로프 대위의 딸이 보여준 지혜와 성심을 칭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에게 뾰트르 안드레예비치 그리뇨프의 수기를 보낸 인물은 그의 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조부가 묘사하는 시대와 관련된 저서를 우리가 취급한다는 것을 알고 보내준 것이다. 우리는 친지들의 동의를 얻어 각 장에 어울리는 제사를 붙이고 몇몇 고유명사를 바꾸어서 이 책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발행인 1836년 10월 19일. 이렇게 해서 부식기인의 소설 대위의 딸 전부 내용이 끝났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네네 그렇습니다.